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 시작한 다음에 가장 답답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랭스와 1대1 무승부이기도 하지만 점유율이 거의 8대2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78%, 랭스가 22%였어요. 그런데 슈팅 숫자는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11번 대 8번. 슈팅이 거의 비슷하죠.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볼을 어디서 소유를 많이 했느냐? 가운데서 소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측면을 주로 왔다 갔다 했었죠. 요 가운데 지역, 페널티 박스에서도 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으로는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랭스가 오늘 경기에서 기본적으로는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한다 였던 건데,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오늘 전술 실험을 약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원래 파리 생제르맹이 포백을 만들다가 보통 4-3-3 전형에서 오른쪽 라인에 하키미가 출전을 하죠. 하키미가 출전을 할 때는 하키미 쪽이 올라가고 반대편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가면서 이러한 3백이 되죠. 3-2-4-1 이런 형태가 되는데, 오늘은 하키미에게 휴식을 주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 에메리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에메리가 공격할 때 올라오고 3백이 만들어지는데, 이 3백이 만들어질 때 에메리가 하키미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메리가 뒤쪽에서 비티냐와 함께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면 이강인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과 네베스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무한이를 오른쪽으로 빼버리고 중앙 지역에 두에를 기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한이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도 최근에 좋은 모습이 안 나오기도 했지만 두에를 중앙 지역에 기용해서 제로톱의 역할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재밌었던 게 이강인, 두에, 네베스, 비티냐, 에메리 5명의 선수가 끊임없이 스위칭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랭스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두에가 내려오고 이강인이 올라가거나, 혹은 네베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네베스가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에메리가 올라오면 이강인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 5명의 선수가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누가 내려가느냐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뭔가 위치도 변경이 되고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었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강인이 약간 오른쪽에 좀 빠져 있고요. 이때 두에가 약간 내려와요. 그리고 에메리도 좀 올라가고 네베스도 위에 있다가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럼 이강인이 뒤에 있다가 공간으로 침투하는 요 패턴을 오늘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엘리키 감독이 어쨌든 두에를 제로톱으로 쓰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김에 실험을 하나 싶었는데, 그 실험을 할 때 그래도 준비된 패턴을 나쁘지 않게 들고 나온 경기였습니다. 이 장면 보면 이제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3백이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는 비티냐가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제 에메리가 오른쪽으로 가 있고 네베스가 중앙에 있는, 계속 자리가 바뀌는 거죠. 이강인도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 베랄두, 파초, 마르키뉴스가 3백 만들고 있고 두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비티냐가 올라가고 있죠. 이강인은 약간 뒤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두에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겼고요. 그리고 비티냐가 두에 대신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다시금 내려오니까 수비가 비티냐를 따라가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에메리가 약간 내려오니까 에메리한테 또 수비가 끌려갑니다. 그 순간 이강인이 뒤로 빠져 있다가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강인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을 수 있는 요런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확실하게 두에한테 1명, 비티냐한테 1명, 에메리한테 1명, 반대편에 있는 바르콜라에게 1명, 그리고 요 반대편에 있는 선수는 경기장에 보이지 않지만 무한히를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을 순간적으로 놓친 거죠. 그래서 이강인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패스를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기본적으로는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두에가 최전방에 있고 비티냐가 약간 비스듬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요 밑에 바로 서 있죠. 요 다음 장면을 보면 비티냐가 내려오고 두에가 내려오고 반대편에서 또 1명이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끌려가면서 또 공간이 발생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무한이가 서 있죠. 그리고 이강인이 뛰어갈 때 이강인을 따라서 이번엔 수비가 달려가니까 이번엔 파리 생제르맹이 무한이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서 무한이가 측면에서 볼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나름 엘리케 감독이 선수들을 계속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랭스의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계속 무한 스위칭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서 어쨌든 유기적인 장면들이 꽤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런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강인이 앞쪽에 있다가 내려와요. 그럼 이강인을 따라서 누군가가 내려오죠. 그리고 네베스가 또 뜁니다. 그러면서 네베스를 따라서 누군가가 또 따라가요. 그러면 비티냐가 순간적으로 이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공간을 차지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인데 비티냐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이강인 쪽으로 수비가 쏠리고 네베스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네베스에게 수비가 쏠릴 때 비티냐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서 볼을 소유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여러모로 엘리케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리는 날이니까 그리고 미드필더를 더 많이 사용하는 날이죠. 하키미를 빼고 에메리를 넣었으니까요. 오른쪽 이제 풀백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선수가 위치하는 경기였는데 근데 랭스가 오늘 준비가 참 잘 돼 있었어요. 랭스가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매우 촘촘한 전형을 딱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이 주변으로만 패스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랭스가 요 안쪽에서 잘 끌려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가운데 지역에서 결국에는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간격 유지가 너무 잘 되니까. 그리고 랭스가 여기서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랭스의 장점이 라인을 약간 높여요.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살짝 올려서 앞쪽에서 수비 라인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내는 순간 오른쪽에 있는 이토주냐, 왼쪽에 있는 나카무라 케이토, 스피드가 빠른 일본의 좌우 측면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여기서 이제 수비를 무너뜨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더더욱 턴오버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가운데 지역으로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전이 끝날 때쯤에는 어떤 선택을 또 하냐면 이제 이강인과 네베스, 에메리, 비티냐가 가운데 있는 전형인데 여기서 이강인을 측면으로 빼요. 그리고 무한이를 가운데로 넣습니다. 그러면서 3-3-4 이런 형태가 돼요. 수비할 때는 베랄두, 파초, 마르키뉴스, 에메리가 내려가는 4-4-2 전형이 되고요. 공격할 때는 에메리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와서 3백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무한이가 기본적으로는 두에 혼자서 요 가운데에서 버티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무한이가 오히려 안쪽에서 좀 버텨주고 두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랭스의 수비 라인이 매우 좁으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상대가 중앙으로 밀집했을 때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써야 되는 요 이제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경기장에 무한이 두에 뭐 에메리, 네베스, 비티냐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쏠릴 때 좌우 측면을 빠르게 활용을 해야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안쪽에 공간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측면에 오늘 바르콜라는 부진했고 이강인 선수는 이 측면을 넓고 빠르게 쓰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가운데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있어도 측면을 빠르게 활용해 줄 수 있는 덴벨레, 하키미 이런 선수가 없다는 게 오늘 약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볼을 끊어냈을 때 랭스가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요 수비 라인을 이겨내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끊어냈을 때 이토주냐, 나카무라 케이토 그리고 앞쪽에 디아키테가 뛰어요. 근데 베랄두, 파초, 마르키뉴스 요 1대1 상황에서 특히나 베랄두가 이토주냐를 막는데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이토주냐도 마찬가지고 순간적으로 이토주냐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 디아키테랑 만났을 때도 디아키테는 몸싸움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백에서 좌우 측면을 막아야 되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마르키뉴스와 베랄두가 있는데 베랄두가 이제 수비적으로는 약간 좀 아쉬운 선수죠. 빌드업적인 측면은 좋은데 랭스가 공격을 할 때 끊어내자마자 여기서 뛰어가는데 여기서 베랄두랑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토주냐가 볼을 끌고 갈 때 이토주냐의 움직임을 베랄두가 순간적으로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토주냐가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면 이토주냐가 뛰고 이토주냐 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토주냐가 크로스를 올릴 때 랭스의 선수들이 엄청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미 박스 안에 5명의 선수가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득점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으로 전환될 때는 굉장히 랭스가 빠르고 명확한 역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 보면 디아키테가 약간 전방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순간적으로 매칭이 베랄두랑 됐습니다. 근데 베랄두가 디아키테와의 몸싸움에서 져서 디아키테가 돌아섰죠. 돌아선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이토주냐에게 패스. 그리고 베랄두가 디아키테를 막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측면으로 파초가 뜁니다. 파초와 이토주냐가 1대1로 붙을 때 박스 안에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2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요 크로스가 올라갈 때 마르키뇨스가 볼을 잡기도 전에 나카무라 케이토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이토주냐의 크로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득점이 나오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 랭스가 기본적으로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게 좋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도 뭔가 이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덴벨레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앙 지역에 아무리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많아도 선수들이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을 넓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중간에 두에를 빼고 덴벨레를 넣었죠. 그러면서 덴벨레가 에메리, 이강인, 비티냐, 네베스, 미드필더들이 중앙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길 때 덴벨레가 이 측면 공간을 빠르게 활용을 하는 이런 장면을 의도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바르콜라가 근데 여기서 실제로 한 골이 나옵니다. 바꾸자마자 그 덴벨레가 있을 때는 뭐 턴오버도 많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덴벨레가 이 팀의 매우 중요한 존재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돼요. 왼쪽에서는 바르콜라가 넓은 공간, 오른쪽에서는 덴벨레가 측면 공간. 이렇게 2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을 흔들어서 수비를 좀 분산시키면 이때 가운데 있는 이강인, 에메리, 비티냐, 네베스, 무아니에게 공간이 난다. 조금 더 좋은 공간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득점할 때 보면 네베스가 이번에는 약간 측면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바르콜라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덴벨레가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베스가 크로스를 보낸 게 뛰어들어오는 덴벨레 쪽으로 갑니다. 근데 워낙에 랭스가 간격이 좁다 보니까 측면에서 들어오는 선수의 움직임을 약간 놓쳤어요. 넓은 공간에 있는 이 2명의 선수, 패스를 보내주는 선수, 들어오는 선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가 딱 들어갔을 때 이 공간으로 덴벨레가 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매우 아슬아슬하게 오프사이드의 어깨 차이로 오프사이드에 안 걸렸죠. 그런데 요 볼이 또 뒤로 흘렀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곳으로 흘렀는데 덴벨레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이 볼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살려내는 거에 더해서 밀어 넣어버리죠. 그래서 골키퍼를 맞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요 스피드, 덴벨레가 이 측면 공간을 넓게 쓰고 있다가 빠르게 들어가면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측면 공간의 스피드가 이제 어쨌든 덴벨레가 들어오자마자 역시 덴벨레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다. 다만 랭스가 덴벨레한테 실점하자마자 바로 또 교체를 해요. 어떻게 교체하냐? 우리는 안 끌려가겠다, 좌우 측면을. 그래서 미드필더 한 명을 빼고 바로 5백 맞춥니다. 그래서 덴벨레랑 바르콜라가 아무리 측면을 흔들어도 중앙에는 무조건 수비수가 3명 있는 이런 전형을 만들죠. 측면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 변화가 들어가는 순간 덴벨레를 통한 측면을 흔드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또 공간도 안 나고 특히나 오늘 이제 후반전이 되면서 요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이 랭스의 좁은 공간 사이에서 볼을 잡거나 그리고 뭔가 변수를 만드는 그런 이제 그 플레이들도 좀 부족했었고요. 이강인, 에메리, 네베스, 비티냐가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랭스의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비겼는데 요런 이제 그 형태가 어쨌든 그 엘리케 감독이 변화를 나름 준 거고 로테이션을 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실험적인 경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실험적인 경기가 됐고 그런데 요 실험적인 경기를 했을 때 가지고 가는 리스크, 전술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평소에 하던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뭐 랭스가 만만한 팀도 아니고 랭스가 준비를 잘해오긴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좀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이강인 선수가 초반에는 그래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파리 생제르맹도 경기가 좀 안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마지막에는 경기력도 좀 내려가 있고 그랬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안 좋았던 경기가 아닐까. 물론 패배를 하진 않았지만